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99회 플랜업 독서경영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엘빈 토플러의 불황을 넘어서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독서경영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자, 요새 경기가 안 좋죠? 그래서 다들 불황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황이 아닌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 경기 좋았을 적이 없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보면은 매년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나오자. 자, 근데 이 책은 엘빈 토플러가 이 책을 쓰려고 낸 건 아니고 이 기고문, 이제 이 잡지에 내는 기고문을 모아서 이 책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 책의 머릿말을 읽다 보면은 엘빈 토플러도 책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한 잡지사로부터 그동안의 기고문이 너무 좋았다, 지금 경기에 딱 맞다 라는 말로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또 엘빈 토플러, 우리나라에서는 엘빈 토플러가 유명하니까 엘빈 토플러의 불황을 넘어서 라고 나왔는데, 이 책은 공저죠. 엘빈 토플러의 부인 하이디 토플러와 같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불황의 이유가 뭐고 또 불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시적인 엘빈 토플러의 제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불황을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최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불황을 어떻게 맞이하고 극복해야 되고 나아가서 어떻게 불황을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9회 불황을 넘어서라는 걸 보자. 엘빈 토플러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래학에선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또 엘빈 토플러의 아내인 하이디 토플러도 상당히 유럽권에서는 국내에서 엘빈 토플러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만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분이 쓴 책입니다. 자, 일단 먼저 불황에 대한 이해와 미래 리딩으로 들어가 보자. 자, 불황, 디프레션. 이게 이제 불황이죠. 이런 단어만 들어도 참 디프레시브해지죠. 자, 디프레션. 이제 불황이라고도 하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우울한, 그죠? 마음이 가라앉는 거라고 하는데, 이 책은 디프레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비욘, 불황을 넘어서 불황 이후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러분 불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불황 이후엔 어떤 시기에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불황인데 계속 불황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만 불황이냐.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도 불황일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여러분 끝없는 추락이겠지만, 앞으로는 그러니까 beyond of depression, 불황을 넘어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기회겠죠. 그만큼 여러분이 이 불황을 대처하는 자세는 beyond depression 자체, 불황 자체가 아니라 불황의 이후에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떠한 이슈가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불황을 넘던, 아니 불황을 극복하던, 불황을 이용하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겠죠.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황은 현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황은 지금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현황을 situation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condition, 조건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불황, 현황, 지금 불황이 현황이다 라는 건 조건이 안 좋다, 조건이 우울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현황을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현황 그 이전에 있었던 배경, 그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로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해왔는가로 평가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식으로 불황이 되었느냐보단 이 불황이 어떤 식, beyond depression, 이 불황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이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백그라운드를 본다라는 건 현황, 지금 현재의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백그라운드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도 나이,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을 알아야만 그 사람의 현재를 이해하듯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지금의 컨디션을 만들었고, 이 지금의 컨디션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는 회색을 칠하고, 여기다가는 검은색을 칠하고, 여기다가는 왜 검은색 테두리를 하고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물음표를 했는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건 여러분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바로 그게 엘빈 토플러가 말을 했던 거죠. 바로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그죠? 이 미래는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불황은 어떠한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진 거고, 그죠? 그 불황을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 갖고 있으며 이 조건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면 현황을 읽을 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야. 기상학자와 이 경제학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현황을 보는 것보단 현황이 만들 미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미래를 더 잘 볼까요? 속자는 기상학자가 더 잘 보겠다. 뭐 어떤 사람은 경제학자가 더 잘 보겠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기상학자는 하나는 알죠. 뭘 알죠? 지금 여러분 비가 오고 있다, 태풍이 불고 있다, 바람이 불고 있다는 알아요. 그러나 경제학자는 또 모르죠. 지금 현황이 이게 바닥인지 아니면 더 안 좋아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현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죠? 그게 중요한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의사결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경제학자나 기상학자나 이 미래를 잘 못 맞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변수들이에요. 최근에는 여러분 이 글로벌 환경이 되면서 이 내부 우리 국내의 환경만 변수만 가지고 조사하고 나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됐죠. 지금은 대외 변수도 너무나 많아져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불경기는 이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대외적인 여러분 요인이 훨씬 더 많다고 하죠. 그죠? 이런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상학자들도 어떻게 보면 요새 최근에 많이 못 맞추는 이유가 과거의 기상 패턴을 지금의 기상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상기후.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토플러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닥칠 불황이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불황이 아닌 뭐예요? 전혀 새로운 불황. 우리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불황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거에 대한 대처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증상이 있어야만 치료법이 나오듯이, 그죠? 왜?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SNS도 없었고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뭐예요? 글로벌적인 단위도 아니었죠. 1930년도에 있었던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뭐 책에서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뭐 국책 사업을 하고 SOC 사업을 열어서 극복을 했다고 하지만, 그죠? 루즈벨트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1930년도에 그 세계 대공황은 1945년에 끝난 세계 제2차 대전이 어떻게 보면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생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상학자들도 못하는 거고, 이 경제학자들도 이 경제에 여러분 지금 막강한 인터넷, 여러분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뭐 이런 거죠. 한 명의 인물 한 명, 그죠? 인물, 사람이라는 한 명의 사람, 히틀러라는 사람 한 명이 뭐예요? 전체 모든 시스템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더 미래를 예측하는데 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미래에 있는 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이 나오죠. 자, 이게 현황이라면 이게 여러분 뭘까요? 그죠? 과거겠죠. 백그라운드. 그죠? 우린 그 사람이 과거를 본다라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환경을 본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 과거는 현재가 된 거고요. 현재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전개될 수 있겠죠. 지금과 계속 똑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나빠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건,
지금 현황이 컨디션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황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 현황을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로 볼 수도 있고 위기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읽는다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여러분 이런 시계열로 읽어요. 과거는, 그러니까 오늘은 과거의 결과고 오늘의 결과는 미래다.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는 미래를 만든다. 이런 시계열 분석을 하는데 시계열 리딩이라고 하죠. 이런 분석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조건이 하나 있죠. 전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죠? 똑같이 과거의 패턴이니까 중간에 특별한 변수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시계열 분석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은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변수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매체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시계열 분석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미래 만들기라는 건 뭐냐면 시계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역시계열을 하는 거죠. 미래에 내가 이런 거를 하려면 오늘의 조건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그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미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목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방법이겠지만 이거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미래를 예측하기보다 만들겠다라는 접근이기 때문에 경영학자들의 몫이겠죠. 자, 미래 읽기의 어려움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계열로 미래가 나온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정보들 사이에서 반복적인 요소를 뽑아내서 이런 추론을 하는 거죠. 과거의 무엇인가의 반복이 미래에도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보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들이 들어오고 계속 삽입되면서 이러한 반복적인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런 패턴적인 시계열 분석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다음에 뭐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는 반복된다라는 게 깨진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의 또 있겠지만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옛날처럼 천천히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이 대응할 수 있는 여분을 주고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너무나 순식간에 변화의 속도가 일어나다 보니 그렇죠? 분석을 하다 보면 언제나 이미 미래는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분석을 좋아하게 되면 결국은 때를 계속 놓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미래 읽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 또 보세요. 20, 35, 78, 90, 75, 42, 65, 89, 다음은 뭘까요? 그죠? 이게 뭘까요? 너무나 복잡성 때문에 옛날에는 쉽게 봤는데, 이제는 모든 환경이 거시화되고, 그죠? 지구촌이라는 거대한 환경으로 커져나가면서, 그리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있죠. 단순하게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정서, 그죠? 기후, 그죠?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경제에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요소들도 대거 들어오는 것만큼 복잡성이 늘어나서 사람들은 도저히 시계열 분석 자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플러도 그의 모든 책에 이런 말을 했죠.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보다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성을 통한 미래 컨설팅 시장이 더 커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지만 여러분 컨설팅을 한다, 아니면 미래 예측을 한다, 수요 분석을 한다, 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컨설팅 시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리딩 퓨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계열 분석, 아주 단순한 3단 분석이 아니라 어떻게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미래학은 리딩 퓨처, 단수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 단수의 미래를 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시계열 분석이었겠죠. 그러나 S가 붙어서 복수의 미래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즉 다른 말로 possibility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읽는다라는 건 가능성,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미리 예측을 해보고, 예측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을 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현실을 조종해야 되는가, 거기까지라는 거죠. 자, 미래를 읽기를 통한 불황의 재정리를 하면, 그래서 디프레션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possibility, 가능성, 그죠? 어떤 내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 미래는 투자는 심리라고 하듯이 미래에 대한 설렘과 미래에 대한 뭐예요? possibility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depress, 그죠? 우울해지고, 이 우울해지는 게 이 사회 전반적인 경제에 흩어지게 되면 뭐가 될까요? 불황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불황, 그죠? 이런 우울증들이 뭐예요? 디프레션, 미래에 대한 뭐야? 그냥 깜깜하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미래에 대한 우울을 한 걸 만들어 놓고, 이런 우울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뭘 만들어내냐면, 우울증은 조울증으로 가기도 해요. 그죠? 뭔가는 해야겠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는 깜깜하고, 예측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쉽게 가열되고, 쉽게 냉각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울증이라는 게 자기의 기분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많이 보이죠. 특히나 불경기에는 여러분, 무엇가 좋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확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계속 요동치죠. 주식 차트를 봐도 뭐예요? 뭐가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바로 여러분 시장이 냉각이 돼버리고, 조금만 정부에서 어떤 대안이 나오면 계속 투기성이 있도록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미래는 훨씬, 그러니까 널뛴다고 하듯이 계속 불확실성이 팽배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팽배해지면 훨씬 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 소비는 위축되고, 이 위축된 것들은 내수나 여러 가지의 투자에 대한 그런, 공격적인, 적극적인 마인드를 계속 내려놓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불황 시기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이 이런 레밍 효과. 뭐가 된다고 하면 계속 묻지마로. 남들이 하니까. 그죠? 얘는 뭐 때문에 하지만 얘는 잘 모르겠으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잘 모르겠을 때,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잘 이 음식점이 맛있느냐 안 맛있느냐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 결국 우리는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황기에는 위기와 기회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레밍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는 미래 리딩 스킬, 어떻게 하면 미래를 읽을 수 있느냐.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렸죠. 미래를 읽어내야 되는 본질적인 목적은 예측이 아니라 미래 리딩을 통한 현실의 조정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아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미래라고 하겠지만 경영학자들이나 저 같은 기획자들에게 미래는 목표라고 하거든요. 목표를 다른 말로 그냥 미래,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낼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도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어떠한 오늘의 현황을 바뀌려면 미래 예측을 넘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시점을 맞추는 게 더 어렵다. 맞는 얘기죠.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할 수 없는 말이 뭔지? 언제 좋아질 거냐라는 거죠. 왜 그 언제가 중요할까요? 그 언제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미래가 더 이상은 불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래 리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리딩한다라는 아주 단순 리딩 퓨처, 단수로 얘기한다면 시계열 리딩이 나오겠지만, 미래를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죠? 목표의 설정이죠. 내가 원하는 미래에 대한 설정이 들어가는데, 토플러가 지금 불황을 넘어서라는 책도 있지만 가장 유명한 그의 서적이 뭐예요? 그렇죠? 그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이런 물결 시리즈죠. 토플러가 말하는 물결을 이렇게 비주얼 팅킹화 해보면 일단 제일 먼저가 이 이벤트예요. 이벤트. 일어난 사건. 그죠? 아까 말했던 그런 과거. 어떤 일어난 일. 그 일 중에서 어떠한 변화. not usual 이벤트. 일반적인, 그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패턴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예전 같지 않은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이 first impact.
임팩이라고 안 하고 전 임팩스, 여기도 복수를 썼죠.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고 세컨 임팩, 두 번째는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고 서드 임팩, 어떤 세 번째 파장을 만들어내고 이 파장마다 사이가 대부분 1년 정도의 시간으로 본다면 보통 어떠한 과거는 현상의 3년 후에 일어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는 게, 그러니까 이 어떠한 보편적인 일은 특별한 일을 만들어내고 이 일은 하나의 파장, 두 번째의 파장, 세 번째의 파장. 이게 바로 이제 그 기획자들, 저 같은 기획자들이 말을 하는 뭐 삼수를 먼저 본다. 삼수를 예측해 본다. 한 수 앞서 나간다라는 말이 이러한 그런 물결, 그렇죠. 웨이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현상에 대한 이해를 잘 하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아셔야 돼요. 이 백그라운드를 모르시면 뭐예요? 이 현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이가 몇이에요? 직업이 뭐죠? 이거를 여러분 전혀 이해 못한다면 그 사람의 현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현황을 이해하려면 그 과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현황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about depression이 아니라, 그렇죠? on depression도 아니라 이 엘빈 토플러의 책은 beyond, 그렇죠? 넘어서 디프레션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물결론이라는 걸 이렇게 도회화하면 어떤 이슈가 일어나면 첫 번째 파장, first order impact, second order impact, third order impact까지 이런 식으로 차후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를 스타디해보는 것이 여러분이 미래, reading futures, 미래를 단수로 보는 게 아니라 복수로 보는 형태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자 어떤 임팩이 나오고 so on 계속 기대된다. 그렇죠?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뭐예요? 기회는 많아지고 그러나 그죠? 불확실적인 요소는 좀 많아지는 거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불확실적인 요소는 없어지지만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줄어들겠죠.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뭐예요? 이게 현황이라면 first impact, second impact, third impact까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이 계속 이걸 이제 futures field이라고 하거든요. 미래 수레바퀴. 미래는 그냥 하나의 단수적인 변수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맞물려 돌아간다라는 이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써가면서 미래를 뭐 예측한다기보단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나온 연갓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연갓이라는 영화는 뭐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그 몸에 기생충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걸 한 제약회사가 그렇게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그러한 기생충을 풀어서 자기네들의 예측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고 미리 그 백신을 만들어 놔서 돈을 벌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스릴러 공포 영화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나쁜 부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사람들의 미래를 뭐예요? 이 불확실과 그렇죠? 미래에 대한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내서 지금 현황을 조종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미래 리딩을 위한 확실한 변화의 징후. 여러분이 그럼 지금 일어난 일 중에서 미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와 징후는 무엇이 있을까를 본다면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첫째,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황, 일어난 일을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출산율이 쭉쭉 떨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도. 그죠? 일단은 여러분이 출산율이 떨어졌다라는 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아까 퓨처 스윌 같은 거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 3년 후, 4년 후에 여러분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이민을 받지 않으란 뭐예요? 사람은 뭐 공장에서처럼 뭐예요? 풀가동해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자,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있죠. 그렇죠? 요새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건설회사들이 1인 도심형 주택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나 또 아까 레밍 효과처럼 너무나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제 예상으로 2, 3년 후에는 오히려 3, 4인에 되는 중형급 아파트가 더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한번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확실한 여러분 현황 중에 하나는 기대 수명이 점점 뭐예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동안은 주요 시장이 30대, 40대였다면 앞으로는 주요 시장이 60대, 70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현황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미투데이 같은 SNS의 현황을 보면 과거 추이로 보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분 페이스북은 급감하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열로 분석을 한다면 뭐예요?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장이 미비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성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거라고 대부분 시계열 분석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가 가장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미래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뭐예요? 요 내려온다라는 거에 훨씬 더 많은 파서빌리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져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OECD 국가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비중이 계속 높아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자영업자의 비율이 계속 여러분 뭐야 늘어나고 있고 30대에 늘어난다면 앞으로 자영업에 대한 컨설팅과 또 소규모 자영업에 대한 얘기가 만들어질 거고 또 그러한 것들은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불경기에는 여러분 뭐예요? 이 미래가 훨씬 더 불안하고 잘 읽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미래에 대한 얘기보단 과거로의 회귀를 하기도 해요. 그 중에 단서가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뜬 거를 보면 뭐예요? 과거로의 복귀, 추억으로의 복귀. 불경기 때는 여러분 추억 마케팅이라는 게 더 잘 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또 이런 현황도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죽음의 간호사라고 뜬 SNS인데 간호사가 이 환자들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자기의 이런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SNS에다가 올려서 자기 의견을 표출한 건데 이렇게 트위터나 SNS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그런 솔직한 얘기 아니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이게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시비 걸지 마라. 너네들 환자들한테 하는 말이죠. 자기 화를 표출하는 건데 너네들 우리가 병원 간호사들이 사람을 살리기만 할 줄 아냐. 뭐 3초면 너희들 죽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내부자들의 그런 필터링 없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또 기업들과 개인들에겐 새로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러한 확실한 현황들 그렇죠? 통계학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아까 말했죠. change, not usual 이벤트를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기업은 이런 불황 시즌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의 불황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기업은 이런 불황을 맞이해서는 단기에서 중장기 정도로 계획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 불경기가 되면 미래가 이제 아주 짧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능한 것만 하고 확실한 것만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오히려 뭐예요? 그 비욘드 디프레션 불경기 이후에는 더 위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이 불경기 때는 너무 단기적으로 모든 걸 보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3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해요. 여러분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해지고 다 힘든 건 아니거든요. 이 디프레션 시간에 이 기간에도 뭐요? 성장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예요? 이 불황을 맞이해서 목표를 생존으로 보는 것보단 어떻게 이 불경기, 이 불황 때 남들이 여러분 한 발자국 뒤로 갈 때 내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나는 한 발자국 앞으로 간 거고요. 나아가서 남들이 한 발자국 갈 때 내가 한 발자국 앞으로 간다면 두 발자국 앞으로 전진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획력, 전략 기획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거라고 보이며 그리고 대부분 그런 제조나 이런 여러 가지 이 낮은 부가가치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 산업의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 기획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불경기를 맞이해서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전략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프면 날려고도 해야 되지만 아프면 뭐예요? 항체를 키워서 뭐예요? 다시 그 병에 걸렸을 때 이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하해 놓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죠. 자, 쉬운 위기 탈출 전략은 금물이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미래나 예상치 않은 미래에 대한 그 문제의 원인으로 쉬운 게 원인과 이유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런 말이 있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조건 뭐 안 되면 욕을 먹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무조건 여러분 정부가 뭐 한다 이런 것들은 전혀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쉬운 위기 탈출, 예를 들어 마녀 사냥 같은 위기 탈출 기획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도구 밀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BCG 분석을 보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스타, 별로 만들고요, 이 지금 별인 것들은 캐시카우, 이제 현금을 창출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현금 창출하는 것들은 결국 또 이런 계속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회사에서 더 이상 수익이 안 나오는 이 도구로 변한다라는 건데, 보통 여러분 이 불경기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뭐야? 여거에 대한 투자라기보다 이 소를 잡아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비욘드 디프레션, 불경기 이후에는 이 소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금 창출력도 중요하겠지만 뭐야? 그동안에 여러분 좀 안 된다고 했던 것들에 대한 뭐야? 그죠? 리히빌리제이션도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소젖만 젖이냐, 그죠? 카우밀크만 밀크냐, 강아지도 뭐예요? 개도 뭐예요? 삶아 먹던 구워 먹던 뭐야? 우리가 그동안 안 될 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리히빌리제이션이 다시 재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엑시트 스트래티지예요. 출구 전략. 이 얘기는 뭐냐면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위기를 빨리 이 시장에서 나가느냐.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꼭 이거는 실행을 한다라기보단 세워두게 되면은 뭐예요? 그죠? 심적으로 훨씬 더 이 불안감을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리스크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조직은 뭐예요? 그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 그죠? 대응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개인의 불안 관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개인은 일단 우울증을 대비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일단 디프레션이 일어나면 조울증이 따라 올라와서 뭐예요? 그죠?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욱 하면서 뭐예요?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그 미래에 대한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보려고 많이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확실한 거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투자처를 찾을 때 여러분 가장 확실하면서 장기적인 게 바로 뭘까요? 바로 본인 자신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들에겐 이 불경기를 맞이해서 더욱더 자기 개발에 힘쓰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왜요? 불경기는 끝날 겁니다. 문제는 불경기 이후의 문제겠죠. 그때 새로운 경쟁력으로 태어나려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한 발자국 뒤로 갈 때 자기에 대한 거, 여러분이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지고 아무리 뭐가 해도 회사는 때려치고, 여러분 회사는 망할 수 있어도 자기를 때려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개발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모든 투자와 모든 도전은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여러분 불경기 때 무리하게, 저는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 관리한다라는 게 뭐냐?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에선 충분히 그 불경기 때도 새로운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또 직장에서 직업으로 전환한다라는 거. 사람들은 여러분 좋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여러분 불경기일 때, 남들이 백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그 미래에 대한 직업관, 직장관도 바꾸는 전환 작업을 하시는 게 더 비욘드 디프레션 차원에서는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쉬프트 한다라는 게 뭐냐? 직장 아니면 사업이라는 이런 이원화적인 생각에서 여러분 직업장을 다니면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죠?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없고, 사업을 하면 직장을 다닐 수 없다라는 이런, 그런, 뭘까요?
선택적,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는 양자택일적 방식에서 모두 할 수 있다라는 윈윈적 방식으로 가면 실제로 여러분 많은 직장인들이 사업을 하고요. 많은 사업가들이 직장을 또 다녀요. 그렇게 마인드 시프팅을 하게 되면 뭐예요? 그렇죠? 외발로 걷기보단 양발로 걷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불황 속에서 나오는 7가지 기회를 보고 오늘 그걸 마치도록 할 건데, 일단 여러분 보면 어떤 기회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 뭐든지 뭐예요?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경기 때는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 치료할 때 찰흙을 쓴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은 절대 큰 조각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think big. 그렇죠? 이 내수가 문제라면 구개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제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 small. 너무나 크게 하고다 이번에 역발상적인 거죠. 리스크를 부셔서, 그죠? 조금 더 창업을 하더라도 큰 거보다 뭐예요? 조금 더 1000만 원, 500만 원짜리 정도로 이렇게 낮게 생각해보고 부서서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리버스. 그죠? 여러분 시계추처럼 미래는요, 한쪽으로 쏠리다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성공을 되게 강요하는 이 사회 환경에선 은근히 극에 달았을 때 뭐예요? 이 영성산업이 뜨고요. 영성이 극에 달았을 때 뭐예요? 다시 성공이라는 것 뜻이. 다시 한번 말하면 자본주의가 극을 달았을 때 공산주의가 싹 트고, 공산주의가 극을 달렸을 때 자본주의가 싹 트듯이 지금 한쪽으로 쏠림. 불경기에는 제가 조울증 때문에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 쏠림의 반대를 보면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를 보면 힐링. 불경기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쵸, 상처를 받고 뭐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는 것처럼 뭐요? 이런 치유, 정신적, 육체적 어떤, 특히나 정신이 많겠죠. 치유 시장에 훨씬 더 기회가 많을 거라고 보고요. 또를 본다면 뭐야? 컴플렉시티. 이 불경기가 되면서 할수록 사람들은 여러분 복잡성에 대한 노출이 되겠거든요. 복잡성에 노출이 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헷갈려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불경기가 되면 이런 예언, 이런 시장이 큰다고 하듯이 이런 복잡성에 대한 충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는 possibility, 이런 기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 500. 이건 뭘까요? 그죠? 여러분, 500.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가끔 쓸데없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00원, 500명한테 10,000원씩 한 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죠? 500명에게 10,000원씩 매달 받는다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think big or think small이거든요. 한번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10,000원씩 500명에게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기회는 뭐가 있냐면 1000. 아까는 500을 말했고 지금 1000을 말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1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새로운 기회일 겁니다. 일본은 불경기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크게도 했지만 소점포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 이런 조그만한 작은 점포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경기 때 나온 게 천냥샵이라는 것도 나온 것처럼, 아까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라면 여러분이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1000만 원 넘으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꼭 1000만 원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자본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예산이라는 건 아이템이 나오고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불경기 때는 예산을 잡아놓고 아이템을 뽑아내는 리버스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도 새로운 불경기 때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이 한번 엘빈 토플로의 비욘드 디프레션이라는 걸 봤는데, 에필로그로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토플로도 미래는 못 맞춰요. 신이 아닌 이상. 토플로도 그의 책에서 미래를 예측하기보단 미래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데, 낫다고 봤죠.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는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순전히 공백이에요. 이 미래를 여러분이 뭘 만드는가는 미래를 시계열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분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이 책을 읽어보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도서는 뭐가 있냐면 100회입니다. 이제 코끼리와 벼룩. 여전히 이 불경기를 맞이해서 사람들의 생존 방식,
그다음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인사이트인데 이 책은 직장인들에게 어떤 미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엘빈 토플러의 비욘드 디프레션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어보면 나 개인에게 어떠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분이 충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업으로 전환하려는 마인드 시프팅이 갖고 있는 분들에겐 꼭 추천하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독서 경영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